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통장 속의 숫자나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어쩌면 진짜 유산이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지혜와 위기를 헤쳐나갈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가 남기신 아주 특별한 유산 덕분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깊은 울림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늘 제 주변에는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하는 어른들의 궁금증 섞인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웃고 떠들기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며 생각에 잠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말보다는 관찰이, 표현보다는 이해가 더 익숙했던 아이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눈치가 빠르다고들 했습니다. 아이고, 쟤는 말은 없어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더라. 애어른이 따로 없어 어른들이 칭찬처럼 건네는 그 말들이 어린 제게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몰라도 될 세상의 복잡한 속내와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 같아 어딘가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말투 속에 얼마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왠지 뒷말이 많을 스타일이야 하는 식으로요. 사람마다 고유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겨우 한두 마디만 나눠봐도 마음 한구석이 쎄하게 아려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저의 이런 성향은 아마도 제가 자라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에서 자영업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는 개발이 한창이었고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뿌연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길가에 성광자재상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자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곳이 철물점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대한 창고에 시멘트 포대와 철근, 강목과 볼트 같은 것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나중에야 우리 집이 꽤 큰 규모의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혼자의 힘으로 일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굵은 팔뚝과 땀에 절은 셔츠 차림으로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묵묵히 무거운 자재를 나르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내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생기가 넘쳤고 손님에게만큼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고 활달하셨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해다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동네의 해결사였습니다. 늘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유쾌한 분이셨죠. 저는 바로 그 가게 옆 쇠냄새와 흙먼지, 시멘트 가루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거친 손과 분주한 발걸음이 오가는 삶의 현장을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지를요.
하지만 저는 그 공기 속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부모님의 땀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늘 조심스러워졌고 철없이 투정 부리는 대신 말없이 상황을 살피는 아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를 드나들 때 저는 못이 박힌 나무 토막 위에 걸터 앉아 가게 계산대를 지키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조용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속은 단단하고 눈치는 빠르지만 쉽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 곁은 굳건히 지키는 그런 어른으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철물점 앞에 작은 좌판을 펴고 채소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재를 사러 온 손님들이 겸사겸사 장도 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감자, 양파, 고추 같은 것들을 조금씩 떼어다 놓으셨죠.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채소도 파네. 마트까지 안 가도 되겠네. 아주머니, 이 토마토 정말 신선한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과일과 채소를 사기 위해 저희 가게를 찾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과감하게 옆 가게의 작은 공간을 월세로 얻어 본격적으로 과일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물건 보는 눈이 예리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감각이 과일까지 통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복숭아 좀 봐봐. 속이 꽉 찼지. 이런 게 잘 팔리는 거야. 무르지도 않고 당도도 딱 좋고 엄마가 먹어봤는데 아주 끝내주더라. 엄마는 대단하다. 이걸 다 어떻게 알아? 엄마가 살림을 하루 이틀 했니? 척 보면 딱 알지. 그렇게 저희 가게는 철물점과 과일 가게를 겸하는 동네의 작은 종합상사 같은 분위기로 변모했습니다.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유쾌한 성격이셨지만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가장 싱싱한 물건만을 고집하셨고 가격 흥정에도 과감하셨죠. 어머니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여자라고 약해지면 안 돼. 여자라서 소심하게 굴 필요도 없어.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라 강한 사람 편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 명심해.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조금 무섭게 들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훗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온하던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집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운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주시는 바람에 무려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게 3억 원은 현실감이 없는 그저 아득하게 큰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하루아침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는 것만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우는 모습도 누구를 원망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과일 가게를 정리하시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갚을 자신 있어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적 많고 웃음 많던 우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어머니는 감정보다 계산이 훨씬 빠른 생존의 기술을 완벽하게 체득한 강인한 전사와 같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신용과 인맥 덕분에 가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부모님은 정말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일하셨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렸던 돈을 단 한 푼의 이자도 밀리지 않고 모두 갚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기회는 다시 온다. 대신 그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자.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의 어머니였고 그 강인한 모습은 제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집은 빚을 모두 갚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께서 주말마다 어딘가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구경 좀 가보려고.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빚을 다 갚았는데 무슨 건물 타령이란 말인가. 괜한 욕심을 부리다 또다시 어려워질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값이 계속 하락하던 시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집값 폭락을 떠들었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가던 때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모두와 정반대였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하러 간다. 서울 근교 역세권에 있는 구도심 건물인데 아직 싸게 나왔어. 대체 무슨 돈으로 그 큰 건물을 사려는 건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두셨던 모든 적금과 대출, 심지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의 전세 보증금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건물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당신 정말 왜 이래? 철물점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언제까지 이 자영업 하나에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이 건물만 잘 관리하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고. 어머니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엄청난 대출 이자와 세입자 관리에 드는 비용, 각종 세금 문제까지. 집안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씩씩하게 웃으시며 제게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져도 제 참고서 값과 학원비에는 단 한 번도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의 무모해 보였던 그 결정이 결국 우리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바꾼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인생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고 미국 유학을 떠났던 여동생은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사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사업을 거쳐 결국 건물주가 되셨지만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의 미래를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찾아낸 가장 현명하고 단단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집에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어머니께서 당신의 고통 속에서도 저를 위해 무언가를 계속 가르치려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거 건물 세입자 명단이랑 연락처 정리해놨다. 옥상 청소는 꼭 2주에 한 번씩 해야 벌레가 안 생겨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으로도 어머니는 당신 인생의 결정체와도 같은 그 건물을 제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는 내가 이 집, 이 건물, 우리 가족까지 다 지켜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제 결혼 걱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너도 이제 35이야. 동생은 애가 둘인데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그 말씀에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결국 어머니가 주선해주신 선자리에 못 이기는 척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은 단정한 모습과 부드러운 말투, 무엇보다 대화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나왔고요.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겉도는 말이나 미사여구 없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길고 짧음을 따지지 않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어머니께 그를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떠나시기 며칠 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아이예요. 제발, 잘 부탁합니다. 그 장면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살이 빠져 앙상해진 어머니의 손, 창백했던 얼굴빛,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겨있던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을 향한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을요. 며칠 후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건물이 있었기에 경제적인 불안은 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엔 맞벌이를 하지 않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 어떻게 살아? 애 키우면서도 다들 일하더라. 하지만 제가 상속받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시댁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럼 우리 며느리는 일 안 해도 되겠네. 애들 보고 살림만 해도 든든하겠다. 아이고, 최고지. 그렇게 저는 수익이 나는 며느리가 되었고 시댁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 남편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제게 남편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는 늘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중국에서 물류가 막혀서 재고가 안 들어와. 이번 달은 적자야. 동업자까지 돈을 빼갔어.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다. 저는 남편의 말을 전부 믿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제 개인 자금을 꺼내 사업을 돕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 말투, 태도 속에 감춰진 거짓의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상 접대라고 말하며 드나들던 곳이 사실은 유흥업소였다는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저는 남편의 카드 내역과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가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리스 차량을 뽑고 명품 지갑을 사들여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선물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늘 돈이 없다며 한숨만 쉬던 사람이 뒤에서는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분리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전부 제 개인 계좌로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사업은 결국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댁은 본격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야,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서야 집안이 살지 않겠니? 그 건물 지금 팔면 시세가 좋아서 몇 억은 손에 줄 수 있다더라. 고작 월세 몇백만 원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남편 사업에 보태는 게 가족 전체를 살리는 길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제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그저 한 줌의 푼돈 취급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 엄마가 제게 남기신 유산입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그 건물만큼은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진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들 걱정을 늘어놓았고 시누이는 저를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로 매도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연극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이혼을 당했다며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당분간만 신세를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허락도 없이 시누이를 집에 들였고 그날부터 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집안일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까지 매일같이 드나들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제게 건물 매각을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 저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두 분,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당신, 우리 이혼해요. 시댁 식구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증거와 사치스러운 카드 내역,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제 아버지와 미국에 있던 여동생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시누이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제 편이 되어주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시댁 식구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신들 눈에는 내 딸의 재산이 당신들 재산으로 보였나 보군. 내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준 건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마음 때문이었소. 그걸 탐내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태도를 바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됐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해왔고 두 아이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지켜갈 겁니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추악에 매달렸지만 법원은 명확하게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과 아파트는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남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시누이가 살던 아파트를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 전액을 여동생에게 송금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엄마가 동생에게 남긴 몫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그 집마저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식구가 그 좁은 집에서 아웅다웅 살아갈 모습을 상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각자의 선택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두 아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억지로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언가에 짓눌려 있던 답답한 감정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과 삶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서 엄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강하고 현명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통장 속의 숫자나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어쩌면 진짜 유산이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지혜와 위기를 헤쳐나갈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가 남기신 아주 특별한 유산 덕분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깊은 울림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늘 제 주변에는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하는 어른들의 궁금증 섞인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웃고 떠들기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며 생각에 잠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말보다는 관찰이, 표현보다는 이해가 더 익숙했던 아이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눈치가 빠르다고들 했습니다. 아이고, 쟤는 말은 없어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더라. 애어른이 따로 없어. 어른들이 칭찬처럼 건네는 그 말들이 어린 제게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몰라도 될 세상의 복잡한 속내와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 같아 어딘가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말투 속에 얼마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왠지 뒷말이 많을 스타일이야 하는 식으로요. 사람마다 고유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겨우 한두 마디만 나눠봐도 마음 한구석이 쎄하게 아려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저의 이런 성향은 아마도 제가 자라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에서 자영업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는 개발이 한창이었고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뿌연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길가에 성광자재상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자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곳이 철물점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대한 창고에 시멘트 포대와 철근, 강목과 볼트 같은 것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나중에야 우리 집이 꽤 큰 규모의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혼자의 힘으로 일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굵은 팔뚝과 땀에 절은 셔츠 차림으로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묵묵히 무거운 자재를 나르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내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생기가 넘쳤고 손님에게만큼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고 활달하셨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해다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동네의 해결사였습니다. 늘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유쾌한 분이셨죠. 저는 바로 그 가게 옆 쇠냄새와 흙먼지, 시멘트 가루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거친 손과 분주한 발걸음이 오가는 삶의 현장을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지를요. 하지만 저는 그 공기 속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부모님의 땀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늘 조심스러워졌고 철없이 투정 부리는 대신 말없이 상황을 살피는 아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를 드나들 때 저는 못이 박힌 나무 토막 위에 걸터 앉아 가게 계산대를 지키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조용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속은 단단하고 눈치는 빠르지만 쉽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 곁은 굳건히 지키는 그런 어른으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철물점 앞에 작은 좌판을 펴고 채소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재를 사러 온 손님들이 겸사겸사 장도 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감자, 양파, 고추 같은 것들을 조금씩 떼어다 놓으셨죠.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채소도 파네. 마트까지 안 가도 되겠네. 아주머니, 이 토마토 정말 신선한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과일과 채소를 사기 위해 저희 가게를 찾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과감하게 옆 가게의 작은 공간을 월세로 얻어 본격적으로 과일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물건 보는 눈이 예리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감각이 과일까지 통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복숭아 좀 봐봐. 속이 꽉 찼지. 이런 게 잘 팔리는 거야. 무르지도 않고 당도도 딱 좋고 엄마가 먹어봤는데 아주 끝내주더라. 엄마는 대단하다. 이걸 다 어떻게 알아? 엄마가 살림을 하루 이틀 했니? 척 보면 딱 알지. 그렇게 저희 가게는 철물점과 과일 가게를 겸하는 동네의 작은 종합상사 같은 분위기로 변모했습니다.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유쾌한 성격이셨지만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가장 싱싱한 물건만을 고집하셨고 가격 흥정에도 과감하셨죠.
어머니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여자라고 약해지면 안 돼. 여자라서 소심하게 굴 필요도 없어.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라 강한 사람 편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 명심해.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조금 무섭게 들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훗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온하던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집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운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주시는 바람에 무려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게 3억 원은 현실감이 없는 그저 아득하게 큰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하루아침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는 것만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우는 모습도 누구를 원망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과일 가게를 정리하시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갚을 자신 있어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적 많고 웃음 많던 우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어머니는 감정보다 계산이 훨씬 빠른 생존의 기술을 완벽하게 체득한 강인한 전사와 같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신용과 인맥 덕분에 가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부모님은 정말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일하셨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렸던 돈을 단 한 푼의 이자도 밀리지 않고 모두 갚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기회는 다시 온다. 대신 그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자.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의 어머니였고 그 강인한 모습은 제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집은 빚을 모두 갚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께서 주말마다 어딘가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구경 좀 가보려고.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빚을 다 갚았는데 무슨 건물 타령이란 말인가. 괜한 욕심을 부리다 또다시 어려워질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값이 계속 하락하던 시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집값 폭락을 떠들었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가던 때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모두와 정반대였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하러 간다. 서울 근교 역세권에 있는 구도심 건물인데 아직 싸게 나왔어. 대체 무슨 돈으로 그 큰 건물을 사려는 건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두셨던 모든 적금과 대출, 심지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의 전세 보증금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건물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당신 정말 왜 이래? 철물점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언제까지 이 자영업 하나에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이 건물만 잘 관리하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고. 어머니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엄청난 대출이자와 세입자 관리에 드는 비용, 각종 세금 문제까지. 집안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씩씩하게 웃으시며 제게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져도 제 참고서 값과 학원비에는 단 한 번도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의 무모해 보였던 그 결정이 결국 우리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바꾼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인생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고 미국 유학을 떠났던 여동생은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사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사업을 거쳐 결국 건물주가 되셨지만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의 미래를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찾아낸 가장 현명하고 단단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집에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어머니께서 당신의 고통 속에서도 저를 위해 무언가를 계속 가르치려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거 건물 세입자 명단이랑 연락처 정리해놨다. 옥상 청소는 꼭 2주에 한 번씩 해야 벌레가 안 생겨.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으로도 어머니는 당신 인생의 결정체와도 같은 그 건물을 제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는 내가 이 집, 이 건물, 우리 가족까지 다 지켜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제 결혼 걱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너도 이제 35이야. 동생은 애가 둘인데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그 말씀에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결국 어머니가 주선해주신 선자리에 못 이기는 척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은 단정한 모습과 부드러운 말투, 무엇보다 대화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나왔고요.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겉도는 말이나 미사여구 없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길고 짧음을 따지지 않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어머니께 그를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떠나시기 며칠 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아이예요. 제발, 잘 부탁합니다. 그 장면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살이 빠져 앙상해진 어머니의 손, 창백했던 얼굴빛,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겨있던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을 향한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을요. 며칠 후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건물이 있었기에 경제적인 불안은 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엔 맞벌이를 하지 않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 어떻게 살아? 애 키우면서도 다들 일하더라. 하지만 제가 상속받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시댁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럼 우리 며느리는 일 안 해도 되겠네. 애들 보고 살림만 해도 든든하겠다. 아이고, 최고지. 그렇게 저는 수익이 나는 며느리가 되었고 시댁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 남편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제게 남편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는 늘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중국에서 물류가 막혀서 재고가 안 들어와. 이번 달은 적자야. 동업자까지 돈을 빼갔어.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다. 저는 남편의 말을 전부 믿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제 개인 자금을 꺼내 사업을 돕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 말투, 태도 속에 감춰진 거짓의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상 접대라고 말하며 드나들던 곳이 사실은 유흥업소였다는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저는 남편의 카드 내역과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가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리스 차량을 뽑고 명품 지갑을 사들여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선물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늘 돈이 없다며 한숨만 쉬던 사람이 뒤에서는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분리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전부 제 개인 계좌로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사업은 결국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댁은 본격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야,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서야 집안이 살지 않겠니? 그 건물 지금 팔면 시세가 좋아서 몇 억은 손에 줄 수 있다더라. 고작 월세 몇백만 원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남편 사업에 보태는 게 가족 전체를 살리는 길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제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그저 한 줌의 푼돈 취급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 엄마가 제게 남기신 유산입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그 건물만큼은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진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들 걱정을 늘어놓았고 시누이는 저를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로 매도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연극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이혼을 당했다며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당분간만 신세를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허락도 없이 시누이를 집에 들였고 그날부터 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집안일은 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까지 매일같이 드나들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제게 건물 매각을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 저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두 분,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당신, 우리 이혼해요. 시댁 식구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증거와 사치스러운 카드 내역,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제 아버지와 미국에 있던 여동생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시누이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제 편이 되어주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시댁 식구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신들 눈에는 내 딸의 재산이 당신들 재산으로 보였나 보군. 내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준 건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마음 때문이었소. 그걸 탐내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태도를 바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됐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해왔고, 두 아이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지켜갈 겁니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추악에 매달렸지만 법원은 명확하게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과 아파트는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남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시누이가 살던 아파트를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 전액을 여동생에게 송금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엄마가 동생에게 남긴 몫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그 집마저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식구가 그 좁은 집에서 아웅다웅 살아갈 모습을 상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각자의 선택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두 아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억지로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언가에 짓눌려 있던 답답한 감정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과 삶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서 엄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강하고 현명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통장 속의 숫자나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어쩌면 진짜 유산이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지혜와 위기를 헤쳐나갈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가 남기신 아주 특별한 유산 덕분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깊은 울림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늘 제 주변에는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하는 어른들의 궁금증 섞인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웃고 떠들기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며 생각에 잠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말보다는 관찰이, 표현보다는 이해가 더 익숙했던 아이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눈치가 빠르다고들 했습니다. 아이고, 쟤는 말은 없어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더라. 애어른이 따로 없어 어른들이 칭찬처럼 건네는 그 말들이 어린 제게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몰라도 될 세상의 복잡한 속내와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 같아 어딘가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말투 속에 얼마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왠지 뒷말이 많을 스타일이야 하는 식으로요. 사람마다 고유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겨우 한두 마디만 나눠봐도 마음 한구석이 쎄하게 아려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저의 이런 성향은 아마도 제가 자라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에서 자영업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는 개발이 한창이었고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뿌연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길가에 성광자재상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자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곳이 철물점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대한 창고에 시멘트 포대와 철근, 강목과 볼트 같은 것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나중에야 우리 집이 꽤 큰 규모의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혼자의 힘으로 일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굵은 팔뚝과 땀에 절은 셔츠 차림으로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묵묵히 무거운 자재를 나르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내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생기가 넘쳤고 손님에게만큼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고 활달하셨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해다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동네의 해결사였습니다. 늘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유쾌한 분이셨죠. 저는 바로 그 가게 옆 쇠냄새와 흙먼지, 시멘트 가루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거친 손과 분주한 발걸음이 오가는 삶의 현장을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지를요. 하지만 저는 그 공기 속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부모님의 땀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늘 조심스러워졌고 철없이 투정 부리는 대신 말없이 상황을 살피는 아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를 드나들 때 저는 못이 박힌 나무 토막 위에 걸터 앉아 가게 계산대를 지키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조용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속은 단단하고 눈치는 빠르지만 쉽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 곁은 굳건히 지키는 그런 어른으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철물점 앞에 작은 좌판을 펴고 채소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재를 사러 온 손님들이 겸사겸사 장도 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감자, 양파, 고추 같은 것들을 조금씩